네,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특집 경주마 시작합니다. 연초부터 우리 시장 냉온탕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미국의 통화 정책과 중국 경제의 부진,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국내에서는 이 저 PBR 테마 광풍이 불었죠. 한 달 동안 참 많은 일들이 휘몰아쳤던 것 같습니다. 희망을 좀 찾자면 그 한 달 동안 그래도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좀 꾸준히 사 모았다는 점인데요. 요동치는 시장에서 흔들리지 않는 변화들, 바로 오늘 특집 경주마에서 자세히 알아가 보시죠.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자주 좀 나오시게 해달라 가장 요청이 많았던 두 분을 저희가 오늘 모시게 된 건데, 가장 또 보고 싶은 패널로 선정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사님? 분에 멈추게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사이트 오늘도 기대하겠고요. 문 의원님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당연히 이사님은 네. 그런 칭송을 받으셔도 되는 분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옆에서 좀 따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뒤에 답변하시면서 좀 점수를 얻어가시는 부분이 느껴지는데, 두 분이 약간 좀 서로 어려우신가요? 좀 앞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분위기예요? 안 친하신가요, 서로? 모 방송에서 항상 나오셔가지고 우리 네.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성견 지명 같은 말씀 많이 해주시는 걸로 정평이 나 있기 때문에 항상 멀리서 같은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네. 예,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주 뵙지 않으니까 이제 그런 서먹한 거고요. 근데 이제 방송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왜 네. 방송 볼 때도 어떤 분들 거는 이렇게 꼭꼭 보지 않습니까? 네. 꼭 찾아보는. 그러니까요. 이사님이 찾아볼 정도면은 굉장히 훌륭하신 것 같고요. 자, 바로 좀 여쭤보죠. 일단 좀 그 총론을 먼저 좀 듣고 강론으로 가는 그런 흐름으로 가볼까 하는데, 지금 설 연휴를 전후해서 좀 투자 전략도 새롭게 좀 전반적으로 재점검을 해봐야 되는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특집으로 꾸려본 건데요. 오늘 내일 시장 얘기가 아니고 좀 더 긴 시야에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우선 이 연휴 이후의 증시 흐름을 좀 어떻게들 보고 계신지 총론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이사님부터. 일단 우리 1월 시장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린 음력 설을 지내지 않습니까? 음력 설 지나고 나서 1월이 본격적으로 좋았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고요. 근데 그동안에 좋지 않았던 것은 1월 초에 기관들의 금융투자의 기관 수급에서 이제 매도가 계속 있었고요. 그리고 연초부터 있었던 우리 실적 미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약했고, 그 상황 속에서 개인들의 심리적인 매도도 상당히 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었는데, 네. 1월 말 2월 첫 날부터 밸류 프로그램 얘기가 이제 시장이 회자가 됐죠. 그러면서 급반등하면서 지난주에 5.5% 올랐어요. 근데 오늘 좀 하락을 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방향을 물론 시나리오를 생각을 좀 하긴 해야겠지만, 우리나라는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저도 정말 오랫동안 주식시장에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뭐라고 표현할까요? 폭탄 용단 폭격처럼 이렇게 전체적으로 정책이 나오면서 바뀌는 것들은 굉장히 드문 경우입니다. 이것이 또 일본에서 먼저 했다고 하지만 중국도 이런 정책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정책의 변화가 향후에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오늘 그런 얘기를 좀 하겠지만은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변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우리 시장 전체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꽤 유의 있게 봐야 된다. 그런 과정 속에 2월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설을 지나고 이렇게 지금 보면은 2월 안에 이런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발표한다라고 하기 있기 때문에 2월에는 계속해서 영향을 받을 것이고, 그 내용이 조금 더 강력하거나 또 연속성이 있는 내용이 나온다면 우리 시장은 꽤 이번 상반기 내 이 영향권 안에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사님이 거의 시장에 한 30년 넘게 30년 계셨죠?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런 변화는 거의 이례적이다. 조금만 변화들은 상당히 있었지만 이렇게 한꺼번에 나오면서 시장의 변화가 있었던 것은 굉장히 드문 경우이고요. 또 질문하시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된다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팬데믹 이후에 개인 투자들이 워낙 많이 들어온 상태에서 개인 투자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시점이 된 거죠. 이런 것들이 되고는. 심지어 선거도 앞두고 있으니. 그렇습니다. 그런 시기다 말씀 주셨고요. 문 의원님은 주로 이제 미국 쪽 많이 연구를 하시니까요. 네. 일단 급히 먹는 밥이 체한다는
속담이 있어요. 네. 사실 새해 이후에 한 달이 채 안 된 시점이었는데 뭐 미국 S&P 500 지수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 사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모습들을 예상하고는 있지만 너무 급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미국 증시 흐름을 놓고 본다고 하면 좀 쉬어가는 시점이 2월에는 좀 나와줘야 아마 미국 대선 이전에 S&P 500 지수가 5천 시대를 여는 한 획을 긋는데 좀 좋은 모습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2월 증시 흐름을 놓고 본다고 하면 일단 미국 증시가 좀 쉬어갈 수는 있지만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미리 매를 맞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미국 증시가 혹시라도 조정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좀 굳건하게 한국 증시는 하단을 좀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봅니다. 그리고 저는 전반적으로 새해 때 좀 회색지대에 좀 놓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투자자들이 올해 연준의 통화정책 수순 과연 3월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지켜만 보다가 이제 1월 FOMC를 통해서 파월 연준 의장이 3월 금리 인하는 없다라는 얘기를 간호하게 해줬기 때문에 예. 사실 어떻게 보면 앞으로 연준의 통화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을 좀 낮춰줬던 부분들도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난 1월 달은 이 부분을 좀 투자자분들이 고민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연준과의 시각차를 좀 좁혀나가는 그 계기가 됐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2월달 미국 증시가 쉬워지고 나면 3월달부터는 다시금 좀 증시가 좋아지는 그림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미리 매를 맞은 것 같다 이렇게 좀 네. 희망적으로 말씀 주셨는데 아직도 매 맞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긴 합니다. 자, 올해 주요 리스크가 인플레이션에서 신용으로 옮겨가고 있다. 한국은행에서 이런 말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 증시가 앞으로 뭐 계속 강할 수 있겠느냐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하나가 등장한 것 같은데 뉴욕 이제 커뮤니티 뱅코프라고 하는 예. 이 대출 손실이 예상보다 한 10배나 지금 많아지면서 지난해 뭐 SVB 사태 2탄이 나오는 거 아니냐 예. 걱정들이 좀 커지는 것 같거든요. 이거 심각하게 좀 걱정할 거라고 보십니까? 이제 이걸 표현을 어디까지 하고 있냐면 이제 테일 리스크의 발단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상황입니다. 네. 그 뉴욕 커뮤니티 뱅커프가 이제 급락을 했고요. 이제 그리고 미국의 또는 이제 대체자산의 상업용 부동산에 많이 투자했던 일본의 아우조라 은행이 급락을 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무디스에서는 뉴욕 커뮤니티 뱅커프의 채권을 정크 단계로 낮추지 않겠냐는 이런 검토의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예. 시장에서는 시장이 계속 오르고 그리고 좋은 것 시장이 오를 때 좋은 것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이게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는 상황인데 이 얘기들을 이제 솔솔 얘기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문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도 미국은 2월에 좀 쉬어가야지 정상이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미국이 10월 말서부터 올랐는데 주간으로 딱 한 주만 하락했습니다. 14주 동안 한 주 하락하고 오른 거거든요. 부럽네요. 네, 그래서 사실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데 실적 신인 때문에 올라온 부분이 좀 있거든요. 이 얘기하고 연관해서 말씀드리자면 네. 아마도 좀 조정이 나오고 이런 과정이 되면은 이런 얘기들이 또 악재들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는 아마도 또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건 분명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는 여러분 다 아시죠. 팬데믹 이후에 상업용 부동산들의 공실률이 증가했고요.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상태에서 금리는 고금리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버텨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쪽에 많이 투자한 곳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자, 그러면 이게 이제 현재 상황인 거고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 월가의 얘기들도 사실은 상반된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도화선이 되지 않겠냐라고 걱정하는 쪽도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그때 작년 초에 이런 일이 있었죠. 예. 근데 작년 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상처를 붕대로 감아놨는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나아서 상처를 풀었기 때문에 이게 나타난 거다. 상당히 좀 이게 의미 있는 얘기를 좀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 봉합했던 게 지금 봉합을 풀어놨더니 그 상처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이런 것들로 표출이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실이 표출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은 나쁘게 보지 않는 거예요. 이미 봉합을 해놨고 그것에 의한 상처들이 부실로 나타나는 것에 몇 군데들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테일 리스크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쪽은 이 상태 고금리 상태에서 계속 갔을 때 이게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중국도 아주 큰 문제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고 예. 중국 이것 때문에 가장 큰 문제이고 우리나라도 해외 자산에 투자한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하는 곳에 부실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PF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아마도 이 문제들은
금리가 조기에 빨리 시중 금리 얘기하는 겁니다. 내려가면서 안정화되는 또는 금리가 내려가든지 조치가 나오지 않으면 만약에 계속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그때는 이것이 도화선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의 경기가 급격하게 경착륙한다는 데에서 처음에 그런 걱정을 했었는데 지금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예.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작년에 봉합을 하면서 넘어갔듯이 그 상처 치료를 하면서 넘어가지 않겠냐라는 게 또 한쪽의 의견입니다. 아직까지는 뭐 어느 쪽인지 확인할 수는 없죠. 테일 리스크라고 하는 건 이제 가능성은 적지만 한번 터지면 굉장히 좀 심각해질 수 있는 이런 리스크를 얘기를 하는데 같은 질문을 한번 문의하게 하셔도 됩니다. 저도 이제 이사님하고 전반적인 분위기는 동일한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지난해 SV 사태만큼의 파급력을 가지는 리스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때 문제가 됐던 은행들은 대부분 특정 주체에 대한 대출 비중이 높다 보니까 개별 기업들 리스크로 좀 좁혀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요인들이 방향을 바꾼다고 하면 사실 그 부분이 좀 잦아들 수 있다는 부분이죠. 현재 같은 경우에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고 보통 이제 정책금리보다는 시장금리가 한 분기에 앞서서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 미국채 10년물 금리 추이를 놓고 온다고 하더라도 지난해 10월달 피크아웃하고 지금 떨어지고 있는 흐름들 또 모기지 금리 역시 고점을 형성하고 하락하고 있는 모습들. 그러니까 전반적인 이런 금리들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방향으로 추세를 잡힌다고 하면 은행 입장에서도 자본을 조달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낮아지는 흐름들 염두에 둔다고 하면 사실 은행들의 문제들이 파급력을 갖고 움직일 수는 없다. 그리고 미국의 은행 자산 규모를 놓고 온다고 하면 사실 자산 규모가 큰 은행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일부 소규모 은행들이 대부분의 자산을 차지하고 있고 그 이하 은행들의 자산 규모는 사실 미국 정부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규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 또 앞서서 시장 금리, 모기지 금리가 떨어지는 부분들 그리고 이 정도 파급력은 미국 정부가 컨트롤 가능하다는 이런 요인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이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뭔가 부정적인 거를 시장에서 찾으려고 할 때 찾을 수 있는 요인들로 해서 약간의 이제 변동성을 주는 요인으로 제한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예. 서로가 서로의 의견에 되게 공감을 하고 계신데 서로 반박을 하셔도 되거든요. 좀 재미를 위해서라도 좀 칼같이 말씀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자, 신용 리스크라는 게 일단 뭐 고금리와 고물가에서 비롯된 것이고요. 아마도 이제 지금의 연준 스탠스를 보면 이 고금리 상황이 뭐 짧게 끝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미 이제 미국의 기업들 파산이 많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아무래도 이제 고금리가 길어지다 보니까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정크본드의 회수율이 33%, 코로나 이후 최저치다. 지금 작년이 이렇다면 올해는 더 심각해진다 이런 우려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글로벌리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빈익빈 부익부 그리고 차별화가 더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미국 시장은 전체적으로 좋지만 좋지 않은 쪽은 파산도 일어나고 이런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도 사실 보면 우리 한국은행 총재께서 신년사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올해는 수출 중심의 경기 회복세로 성장률이 작년보다 좀 좋아질 거다. 그러나 IT 제조업을 제외하면은 성장률이 1.7%로 IT 반도체를 제외하면 국민 경기 회복 체감은 좀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나 아니면은 일부 강세에 있는 종목들을 쳐다보면 굉장히 좋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겠지만 좋지 않은 쪽은 계속 좋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거에 먼저 말씀드린 거는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예. 미국도 역시 좋지 않은 쪽은 주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맨날 볼 때 미국의 엔비디아만 보고 아마존만 보고 막 이런 걸 맨날 보잖아요. 예. 굉장히 좋은 것만 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좋지 않은 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투자들이 많이 산 종목 중에서 좋지 않은 것 중에 대표적인 건 아마 디즈니일 거예요. 디즈니는 굉장히 좋지 않은 그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네, 그렇게 이 차별화가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좀 드리면 좋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찾아서 보면은 있긴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시장이나 전체적인 경제 지표로 봤을 때는 그들이 전체를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전체를 뒤집어 엎으면서 안 좋은 시장이나 안 좋은 경제로 가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지난번에 GDP 성장률 3.3% 나왔죠.
요즘에 다 지표들이 서프라이즈로 나옵니다. 예. 그 PCE는 2.9 나왔어요. 고용지표 서프라이즈 나왔습니다. 소비자 기대지수도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파월 의장은 약간 여유가 생겼죠. 만약에 경기가 안 좋았으면은 금리 인하를 자기 본인이 물가가 떨어지는 걸 보면서 그래도 확신하기 전에 좀 더 빨리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지금 탄탄하게 좀 있는 상황이니까 좀 더 기다려도 되고 물가가 더 확실하게 안정화될 때까지 기다려도 되겠다라는 여유가 좀 생긴 거예요. 예. 그런 여유 속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좋지 않은 뉴스들에서 어느 쪽에서 디폴트가 좀 나오고 이런 부분들은 전체 시장 속에서 전체 경제 속에서는 묻혀가면서 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럼 이사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미국 경제는 좋다고 결론을 내리는 쪽에 좀 더 무게를 두는 게 맞을까요? 그러면 문 의원도 동의하십니까? 네, 미국 경제는 여전히 좋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최근 2년 동안 한국 언론에서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기사들이 많이 쏟아지고 또 이에 따른 투자자들 역시 불안이 좀 높아지는 부분들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미국 경기 순환을 놓고 좀 명확하게 얘기 드리려고 하는데요. 미국 경기 침체를 판별하는 기관은 NBER이라고 전미경제연구소라는 곳에서 합니다. 근데 이 기관의 단점은 미국 경기 침체를 발표하는 그 시차가 좀 늦다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경기 침체는 이미 일어나고 있는데 뒤늦게 발표되는 이게 단점으로 거론되기 때문에 잘 보지 않는 부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이 기간이 1854년도 이후에 이제 미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간 횟수를 총 34회로 정의를 하고 있고요. 팬데믹 이후에 35번째 경기 사이클이 시작된 걸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미국의 경기 저점은 2020년 4월에 형성이 됐고요. 또 2020년 5월부터 이제 경기 확장 국면에 들어서게 됐는데 NBER은 경기 사이클을 4개 국면으로 정의하지 않고요. 2개 국면으로 정의를 합니다. 경기 확장과 경기 침체. 그래서 이 정의에 따르다고 하면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여러분들이 놀라실 수도 있는데 미국 경기는 44개월째 확장 국면에 놓여 있다는 것을 지금 NBER이 정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앞으로도 미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간다라는 얘기를 굳이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결국 올해도 미국 경기는 경기 확장 국면 하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확장 국면의 강도가 좀 높아질 걸로 좀 보고 있고요. 아까 이사님이 얘기해 주셔서 뭐 잠깐 들으셨겠지만 사실 지난해 미국의 4분기 GDP가 예상치보다 잘 나왔거든요. 예상치는 전분기 대비 연율도 2였는데 이게 3.3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그 세 방들을 놓고 본다고 하면 사실 민간 소비 그리고 민간 투자가 주축이 돼서 성장했던 거기 때문에 상당히 건전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연준 입장에서는 투자자들 배제한다고 하면 좀 통화 정책의 운신의 폭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 좋아진 거는 연준 입장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을 좀 늦출 수 있는 부분들은 더 커진 부분들. 그래서 미국 경제가 좋은데 암흑은 분명히 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좋은 쪽을 좀 바라보고 있다. 그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미국 경기가 좋다. 일단 그렇게 두 분 다 정의를 내려주셨고요. 지금 설 연휴 지나고 4월부터 미국 캘리포니아 패스트푸드 업계 최저 시급이 25% 인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뭐 당연히 여기에 맞춰서 음식값도 올라가고 있는 중인 것 같고요. 임금이 오른다. 이게 물가를 다시 이제 치솟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좀 제기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또 이제 금리 인하를 더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있고요. 그래서 더 기다려보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뭐 비농업 도용도 그렇고 물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그 안에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들에서 설왕설래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서프라이즈로 나왔고요. 실업률도 3.7% 나왔습니다. 이게 올라가지를 않아요. 이게 4% 이상으로 올라가야지만 뭔가 액션 취할 거다. 마치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작년에요. 근데 이게 3.7% 계속 있는 상태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임금도 이번에 발표된 게 전월비 0.6%, 전년비 4.3%예요. 지금 패스트푸드점에 뭐 임금을 올린다 요 말씀 주셨는데 임금이 올라간 상태에서 이 임금이 다시 내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예. 물론 미국은 노동 유연성이 좀 있기 때문에 해고도 많고 그래서 어떤 조절이 가능한다 하더라도 비용이 늘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그것은 상품 가격이 전가될 것이고 그것이 인플레이션이 유발되는 역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동안에 물가가 급등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국채 수익률을 기준금리를 급등시키고 뭐 이랬던 것은 팬데믹 이후에 있었던 공급망 왜곡에 의한 물가 인상, 물가 상승, 그 물가 상승에 의한 금리 인상 이거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경기와 연동하면서 얘기했던 게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경기가 소위 경착륙하지 않고 완만하게 있는 상태에서 다시 회복되는 그런 구간에 만약에 들어간다면 그와 함께 임금이 올라가고 그리고 또 지정 리스크에 의해서 유가가 올라가고 이러면은 끊임없이 다시 인플레이션이 발생되지 않겠냐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하나만 보면은 지난번에 1월에 IMF에서 세계 경제 전망 발표를 했습니다. 예. 2.9에서 3.1, 10월에 2.9 얘기했는데 이번에 3.1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보다는 좋게 보고 있어요. 그러나 보면은 전체적으로 2023년, 2024년, 2025년 3년치를 보면은 크게 올라가지도 크게 내려가지도 않는 L자형 그냥 평탄한 걸 계속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평탄한 상황 속에 계속 있다는 얘기는 전체적으로 경기가 막 좋아서 물가가 오르고 이런 걸 경험한 게 아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올라간 부분들 때문에 이제부터 올라간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경기 자체가 L자형으로 그냥 뭐 경착륙이 아니지만 그만하게 있다라는 것들 전제해 본다면은 물가는 공급망 왜곡에 의해서 급격하게 올랐던 부분이 어느 정도 정상화되는 부분이 있고 정상화되는 부분이 3% 초반까지 왔지만 2%를 원하는데 쉽지 않잖아요, 이게요. 예. 이거 당연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임금도 이번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혹시 이 중립금리 또는 물가의 2%가 아니고 이걸 조정해야 되지 않냐. 이 얘기가 작년에 잭소노 미팅할 때 한참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근데 그냥 넘어갔거든요. 예. 근데 시장에서는 물가나 금리에 대해서 과거로 회귀하는 게 아니고 일정 부분에서 이 정도는 이제 시장에서는 받아들여야 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근데 그렇게 본다면 지금의 임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면서 시장이 움직이면서 예전처럼 제로금리를 가고 예전처럼 2% 이하의 물가를 가는 게 아니고 2%에서 3% 사이에 있고 기준금리도 그 근처까지만 3% 살짝 위에 거기까지만 내려오는 상태에서 전체적인 것을 끌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뭐 금리를 인하를 우리는 빨리 바라는데 금리 인하를 빨리 안 하고 뭐 끝까지 끌고 가가지고 얘기한 것처럼 작년에 얘기한 것처럼 연말까지 가져갈 것이냐 네. 그렇게까지 크게 자유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금리 인하는 대체 언제쯤 찾아오게 될 것이냐? 문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2분기 이후에 연준이 금리 인하 단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는 좀 드리고 있는데 네. 연초 이후에 발표되고 있는 고용 지표 결과를 놓고 온다고 하면 그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높아지는 부분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나서 금리 인하를 단행했던 그 이전의 투자 환경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5가지 경제 지표들이 수렴을 해야 사실 연준은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었습니다. 사실 5가지 가운데 뭐 물가나 기대 인플레이션율 그리고 부동산 대출 증가율은 동반돼서 이제 오름폭을 줄여나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사실 이제 중요한 2가지를 놓고 온다고 하면 고용 지표 내에서도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가 매번 10만 명 초반 정도 축소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또 생산 지표 가운데 ISM 서비스업 지수 지금 현재는 확장 구면에 있기 때문에 먼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ISM 제조업과 서비스업 지수 동반 수축 국면에 들어가는 모습 이 5가지가 부합을 해야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했던 게 나타났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를 놓고 봤을 때 3개월 이동 평균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해 12월을 기준으로 놓고 온다고 하면 10월, 11월, 12월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의 3개월 이동 평균이 16만 5천 명. 근데 지금 1월 고용지표 발표되고 나서는 이게 거의 한 1.5배 이상 올라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을 예측해 보라고 물어본다고 하면 제가 2분기라고 얘기 드리면서 5월 FMC를 좀 말씀드렸는데 이게 6월 아니면 7월 정도로 후퇴할 수 있는 요인이긴 해요. 근데 이제 저는 1월 고용지표가 사실은 미국의 한파, 폭설에 따른 일시적인 영향이 컸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2월달 뭐 발표되는 그 이후에 이제 고용지표를 놓고 온다고 하면 다시금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가
예상보다는 크게 떨어지는 모습으로 갈 거를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빠르면 1분기, 늦어져도 2분기가 시작되고 나서 한 4, 5월 정도 되면 사실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그 선결 요건을 좀 맞출 거를 좀 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5월 FMC 때 금리를 내린다는 그 가이던스는 항상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만약에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가 제가 얘기해드린 수준이 아니라 계속 늘어가는 형태로 가버린다고 하면 사실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는 시점은 좀 후퇴될 수 있다는 거를 좀 염두에 둘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 침체가 없는 금리 인하를 하나를 얘기를 한다면 다른 하나는 이제 경기 침체를 수반한 금리 인하가 보통 얘기가 되는데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후자 쪽은 사실 지금은 다들 가능성들을 별로 안 두시는 것 같고. 워낙 경기 지표가 좋게 나오고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사실 그 기준금 국제수익률도 그렇지만 환율도 그렇고 요즘에 보면은 급등했다가 다시 급락했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은 금리와 환율로 판단을 하는데 금리와 환율을 보면 시장은 사실은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늘 그랬듯이 미래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새로운 변수가 생겨서 또 변화되고 있기도 하잖아요. 예. 근데 현재까지 나와 있는 지표들을 봐서는 이제 경착륙까지는 안 간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금리 인하는 보통 일반적으로 과거의 역사적 데이터를 봤을 때 금리는 기준금리를 올리는 거는 버블을 막기 위해서 생기는 경기 호황 때 생기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하는 구간에 경기가 좋고 시장은 올랐더라. 금리 인하할 때는 오히려 빠졌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논조 하에서 아직도 분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번엔 좀 다르거든요. 이번에는 상황이 팬데믹을 겪으면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약간 다르다고 표현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그냥 아무튼 지금 현재 상황에서 올해를 보실 때 금리 인하는 어떻게 보시는 게 맞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냐면 금리 인하가 너무 빠르면 빠를수록 그건 좋지 않다라고 저는 봅니다. 금리 인하가 빠르다는 얘기는 물론 정치적 이유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만큼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빨리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계속 있는 상태에서 시장이 움직이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견조한 거예요. 물론 거기에 QT 축소도 있고 다른 것도 있지만 금리 인하를 놓고 본다면 그런 것들이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은 가장 베스트는 보험적 금리 인하. 저는 그렇게 표현을 쓰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연준은 경기도 침체기로 만들면 안 되잖아요. 경기도 안정화시키면서 시장의 유동성도 주고 물가도 안정시키고 이걸 좀 같이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경기는 지금 확 좋아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연착륙을 해가면서 회복하는 단계에 있으면서 너무 금리가 높잖아요. 이 고금리 계속 가면은 결국은 경기는 안 좋아지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을 서서히 안정화시키는 보험적의 금리 인하를 올해 만약에 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시장에서 흔히 얘기하는 골디락스가 되면서 굉장히 좋은 미국 시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또 시점을 얘기를 해보면 연준의 FOMC 회의가 홀수 달에 있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6월, 12월에 있잖아요. 그럼 5월부터 따져보면 오늘 3월에 지금 안 한다고 지금 다들 알려 있으니까 그러면 5월부터 따졌을 때 몇 번 남았나요? 5, 6 그리고 홀수니까 7, 9, 11, 12 6번 남았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점도표에서 3차례 정도는 25p 기준으로 3차례 정도는 할 수 있다라는 점도표로 자기들 손으로 찍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사실은 5월이나 6월에 한 번 정도 스타트를 시작해놓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 정도는 시장이 분명히 받아들이고 그 정도의 금리 인하의 시나리오가 나온다면 시장은 굉장히 호재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오히려 시장에서 막 3월을 막 기대했는데 급작스럽게 3월에 만약에 극단적으로 50bp 금리 인하했다. 그게 시장에 좋을까요? 그렇지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시장에서 볼 때는 시나리오대로 가는 것이 예상 범위 내에서 가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예. 지금의 상황은 연준이 상당히 찬찬히 잘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험적 금리 인하가 뭐 빠르면 5월 중 정도에 또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게 나왔을 때 증시는 하반기 이후에 이제 골디락스를 향해 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들을 두 분 다 주고 계신 것 같은데요. 문 의원님 만약에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게 잘 믿어지지가 않는 이유가 지금까지 미국 증시 상황을 보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네네. 이게 올 연말까지 계속 오른다고 상상하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우선적으로 올해 미국 증시 경로는 1분기 때 2월 전까지는 기간 조정, 그리고 3월부터는 미국 대선 이전까지 상승 전환하면서 계속 올라가는 형태를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선이 끝나고 나면 4분기 때는 하락하는 경로를 좀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이사님이 얘기해 주신 게 사실 과거 경험상 연준이 그동안 해왔던 통화 정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미국 경제가 좋아지지 않을 걸 염두에 두고 예방적 성격에서 먼저 금리를 내리는 형태가 매번 동일했습니다. 근데 팬데믹 이후에는 좀 다르죠. 왜?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이미 미국 경기는 수축 국면에 들어갔고 이제는 오히려 수축 국면 내에서도 저점을 형성하고 올라오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과거 패턴대로 이걸 적용하려고 하면 어긋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올해 뭐 2분기 상승 전환할 때 분기별로 보면 가장 큰 폭으로 올라갈 수 있는 시점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 올해 미국 대선이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저는 행운이라 생각을 해요. 만약 이제 미국 대선이 없었다고 하면 올해 금리 인하를 하되 사실 금리 인하 폭이 도래하는 이제 FMC마다 25pp씩 정도로 또박또박 차근차근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시장에 주는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올해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정책적인 선택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통화 정책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5월 이후로 이제 금리 인하하는 거는 사실 미국 경제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바이든 행정부가 재선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활용할 카드가 있기 때문에 저는 12월 FMC 때 발표된 수정 경제 전망 사실 중위값은 4.6이에요.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은 이 4.6을 보고 올해 연준이 3번 정도 75pp 정도 금리 인하할 거를 예상하긴 해요. 근데 저는 올해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되기 때문에 지난해 레인지의 하단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난해 제시된 숫자가 3.9거든요. 그래서 3.9를 염두에 둔다고 하면 저는 미국 대선 이전까지 150pp 정도 시장 예상하는 것보다는 급격하게 금리를 내릴 거라고 저는 얘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150pp 금리를 내리게 된다고 하면 일부에서 그러면 이제 미국이 경기 침체 들어갈 정도로 상황이 나쁜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질문하시거든요. 예. 근데 150pp 금리 내려서 정책 금리를 보면 4에서 4.25예요. 그러니까 팬데믹 이전에 직전 금리 인상 중단기 때 정책 금리가 2.5였어요. 그러니까 150bp 내려도 4에서 4.25라고 하면 여전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레벨이라고 하면 금리를 그만큼 내려도 물가 오름폭은 충분히 계속 내려갈 수 있는 제약적인 환경은 마련될 거로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올해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고 금리 인하 폭이 예상대로 크다는 거는 과거 해석이 아닌 다른 해석으로 좀 받아들여야 되는데 결국 미국 대선을 앞두고 정책적인 선택을 할 바이든 행정부의 암묵적인 의도들이 반영되기 때문에 아마 올해 S&P 500 지수는 5천 시대를 열면서 저는 상단을 밴드로서는 4,200, 5천을 연초에 제시를 했는데 오버슈팅도 충분히 가능하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5,300 정도까지는 좀 열어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대선 이전까지는 좀 미국 증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 좋겠지만 너무 빠르다. 그래서 저는 2월 달에는 오히려 좀 미국 증시가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대선을 앞두고 더 좋은 그림으로 가는 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가 파월을 자꾸 잘라야 된다고 그러는 거군요. 연임 안 지킨다고 그러죠. 지금 그 4% 말씀하셨잖아요. 올해 예. 많이 내려도 4%라고 예, 한다면 예. 한국 경제의 관점에서 보면 예. 우리 금리보다도 높죠. 여전히 높잖아요. 여전히 높죠. 지금 미국 금리 인하가 이 단행되는 스케줄 안에서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뭐 중국 영향도 많이 받지만 지금 중국보다는 미국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고 지금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수출도 지금 중국보다 미국이 더 앞서는 예. 그런 상황이죠. 비중 자체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좋아지는 거는 우리 경제와 그리고 우리 지휘성에는 당연히 글로 같이 연동하는 방향성은 분명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 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한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떤 섹터, 산업 또는 우리 지수 자체도 똑같이 가는 게 아니고 지금은 1월 달에는 엇갈리게 갔지만 방향은 항상 같아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비율 자체가 굉장히 다르게 그렇게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래서 뭐 지금 우리 시장이 또 우리 시장 정책이 또는 경제 정책이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잖아요. 지난번에 또 세계은행의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또 했습니다.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팬데믹 이후에 경기가 반등하고 있지만 사실은 경기의 성장 속도는 좀 상당히 낮은 상태, 두다된 상태에서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 중에 미국만 좋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이건 이제 당연히 고금리 상태에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고 또 미중과 무역 경쟁 또는 견제 이런 것들 때문에 무역 침체가 일어나고 있고 좀 지정학 긴장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일들이 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소위 개발도상국이라고 하는 그런 국가들은 더 치명적인 타격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세계은행에서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개발도상국 4개 중에 1개국은 팬데믹 이전보다 더 가난해질 거다. 이런 표현까지 좀 썼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다행히 그렇게까지는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같이 연동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미국을 먼저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리는데 미국이 좋아지는 만큼 우리가 다 따라가면서 우리도 그렇게 좋아질 거냐를 같이 바라보면 안 된다는 생각을 좀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어려움이 분명히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청자분들이 미국으로 이사 가야 되냐 막 말들이 빗발치고 있는데 뭐 어떤 섹터를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가 온다면 어떤 섹터가 부익부가 되느냐 이제 그게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조금 이따가 한번 여쭤보기로 하고요. 금융과 지금 경제 상황이 이렇다는 전반적인 걸 들어봤는데 그렇다면 잘 나가는 기업은 어디가 될 것이냐. 그러니까 조금 더 들어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뭐 미국의 빅테크들 보게 되면은 이제는 뭐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아니고 뭐 M&M, 뭐 AI5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M&M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메타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결국에는 이것들이 의미하는 바는 AI 관련 기업들만 좀 살아남는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고 보십니까, 문 의원님? 저는 사실 이제 그 2008년도 금융 위기 이후에 그때 이제 미국 경제와 미국 주식 시장이 견인했던 기업들의 포장은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이었고요. 지금 팬데믹 이후에는 동일 기업인데 이게 AI 혁명으로 좀 겉포장지만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기업은 바뀌지가 않는데 그 기업을 설명하는 겉포장지가 항상 바뀐다는 거죠. 위기가 찾아오게 되면. 그래서 팬데믹 발생하고 나서 지금 미국의 경기 순환을 놓고 온다고 하면 과거에 미국이 경기 확장 국면이 지속됐던 개월수 이를 보면 7년 1개월 정도입니다. 7년 1개월. 그러니까 2020년 5월부터 이제 미국의 경기 확장이 시작됐다고 하면 러프하게 2027년 6월 정도까지는 사실 미국이 경기 확장 국면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거론하고 있는 기업들이 여전히 주도 기업들로서 계속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결국 결국 AI 혁명이라는 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테마는 아닌 것 같아요. 결국 지금 시장에서 화두를 보이고 있는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어떻게 보면 챗 GPT를 선도하고 있는 오픈 AI에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또 엔비디아 역시 AI에 특화된 칩을 생산하는 그런 기업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TSMC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나 뭐 AMD 이런 반도체를 위탁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AI라는 줄기에서 뻗어나오고 있는 기업들이 여전히 시장에 관심도 받지만 실질적으로 돈도 잘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기업들이 포함된 S&P 500의 EPS 증가율 추이를 분기별로 놓고 온다고 하면 지금 현재 지난해 4분기가 전체적으로 보면 전년 대비 1% 정도, 어떻게 보면 5개 분기 만에 플러스로 바뀌는 형태고요. 이를 주도하고 있는 섹터가 IT, 커뮤니케이션, 경기 소비재, 헬스케어.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섹터 내에 지금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AI 관련된 5개 기업들 모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AI 혁명이라는 트렌드 하에서 그 실적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주가가 흔들릴 때마다 꾸준하게 담는 형태로 전술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기술주가 아닌 종목들은 어떻습니까? 기업마다 좀 차이는 있죠. 물론 주도 섹터나 기업군에 들어가진 않지만 여전히 해당되는 산업에서 실적이 꾸준하게 계속 좋아지는 그런 기업들이 분명히 있고요. 저는 이제 미국이나 중국 기업들을 선택할 때 컨셉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데 혁신 기업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접근을 해요. 그러니까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 매년 혁신 기업을 선별을 하는데 2023년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진입한 기업이
하니엘이라는 기업이 처음으로 진입을 했어요. 이 기업은 공장 자동화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좀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긴 하는데 제가 이런 예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엔비디아라는 기업이 2022년도에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 혁신 기업을 선정했는데 네. 신규로 처음 진입했는데 작년에 주가가 너무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주도하는 섹터 기업들도 있지만 어떤 테마를 놓고 본다고 하면 분명히 투자 기회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혁신 기업이라는 틀 안에서 놓고 본다고 하면 이런 한일 같은 기업들도 좋은 기업이고요. 그런 데서 좀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국내 기업들은 좀 어떨지 궁금합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뭐 AI가 막 날아가고 있지만 네. 우리는 상황이 정반대거든요. 뭐 지금은 그렇죠. 지금은 저 밸류업 프로그램 이제 얘기하니까 가치주가 움직이고 그러는데 시장은 전체적으로는 주식 투자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미래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그 혁신 기업이나 미래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투자하는 게 분명히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그때마다 패션이 달라지고 그때마다 또 테마도 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저것을 기웃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일단 정리해서 좀 말씀드리면 일단 대전제를 좀 말씀드려볼게요. 예전에 우리 요즘에 그 미국의 IT AI 관련주들이 워낙 이제 급등을 하다 보니까 IT 버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벌써부터 예.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것은 물론 너무 단기적으로 급등했기 때문에 조정을 볼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걱정의 우려의 목소리도 있을 수 있겠지만 비유를 한다면 IT 버블이 뭐 때문에 생겼습니까? IT 버블은 인터넷의 시대를 개막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인터넷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20년 동안 빵주가 있었습니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이 부흥한 거거든요. 예. 지금 어찌 생각해 보면 이 AI라는 것이 화두가 된 게 작년에 물론 그 전부터 AI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시장이 화두가 된 것은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 이번 그 CES에서 그 엔비디아의 젠슨한 CEO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40년간 반도체 혁명이 있었다면 이제부터 AI 혁명이 시작되고 올해가 원년이 될 거다 이렇게 표현을 좀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신기술이 나오거나 새로운 제품이 나오거나 그러면은 처음에는 전부 다들 거기에 또 붐이 돼가지고 막 버블을 만들어요. 예. 그러다가 이거 너무 많이 달려왔나? 그러면서 좀 주춤거리면서 또 이것이 상용화되면서 그 기술이 보편적인 것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가만히 보면 이제 그런 상황 속에 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끝나는 건 아니다. 라는 걸 대전제로 좀 삼고 싶고요. 두 번째 부분은 항상 주식 투자할 때 남들은 감원하고 남들은 축소하는데 감원하지 않고 오히려 증원을 한다든지 또는 신규 투자를 막 한다든지 이런 쪽에서 수익이 나는 겁니다. 기업이 망하지려고 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근데 작년, 재작년에 가장 많이 했던 것이 2차 전지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축소된 상황인 거고요. 지금은 투자하려는 것들도 지금 늦추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올해 들어서 증원을 한다든지 뭐 신규 직원을 충원한다든지 또는 신규 투자를 막 한다라고 하는 쪽이 어느 쪽인가를 가만히 보고 거기에 답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의 대부분 또 범 AI 쪽에 들어 있긴 하지만 그 안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제 반도체 쪽에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돌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예. 그리고 또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대중 수출, 우리 경제는 중국이라고 얘기하면서 대중 수출 관련주들이 한때 굉장히 각광을 받았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몇 년간 그리고 올해도 내년에도 보면은 지금 중국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인 거고 그리고 미국이 워낙 강하게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중 수출이 많은 비중이 많은 쪽은 상대적으로 좀 약해요. 그래서 미국향 쪽의 기업들을 좀 봐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네 번째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예. 이 상황 속에서 국내에서 정부 당국에서 정책이 나온 거잖아요. 밸류업 프로그램이 나온 거지 않습니까? 소위 우리 정책에 맞서지 말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네. 이것은 굉장히 큰 변화일 수 있습니다. 물론 얼마나 강력하게 그리고 얼마나 지속적으로 이것을 이끌어 갈지에 대해서는 걱정이 많이 되고 그런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돌아다니는 거 보실지 모르겠지만 그 페이퍼들이요.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이라는 데 있죠. 사단법인. 여기서 금융위와 거래소 이사장께 공개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이 꽤 긴데 마지막에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은 지속적으로 해달라. 거기 근데 되게 웃기는 게 최소한 뭐 3개월인가 3년인가 뭐 거긴 해줘야 된다. 뭐 이렇게까지 부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지금 이게
지속적으로 이 정책이 되면 우리 시장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발판이 마련집니다. 밑에. 우리 시장의 가장 큰 안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밑단이 튼튼하지 못한 상태에서 테마만 막 이루어졌고 버블이 만들어서 얘가 막 좋으면 시장이 좋다가 얘가 꺼지면 시장이 푹 꺼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었거든요. 이 뚝이 밑에 발판이 탄탄하면 괜찮은데 이 발판이 굉장히 약했었는데 그걸 발판을 만들려고 하는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근데 결과는 우리가 지켜보면서 해야겠죠. 여기에 관련된 것들은 우리가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가지의 당부 말씀을 좀 이렇게 드리면서 거기에 관련된 것들을 좀 찾아보자.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을 다 해주셨어요. 지금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았으니까 마지막으로 요거를 그러면 저 PBR 관련해서 두 분의 의견을 여쭙고 싶어요. 지금 우리 시장에서 최대 화두인 이 저 PBR주들의 최후가 어떻게 될 것이냐. 너무들 다들 궁금해하거든요. 문 의원님은 뭐 미국 쪽을 주로 보시긴 하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뭐 한국 증시 흐름 보면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연속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업 밸류앱 프로그램 관련된 부분들은 총선을 앞두고 좀 나온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총선 이후에도 이게 연속성을 갖고 시장에 하두가 될 만한 정책적인 부분들을 보여준다고 하면 과거 일본처럼 저 PBR 주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한국 증시가 레벨업 됐는데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총선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 급등에 따른 쉬어가는 흐름들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국 증시는 크게 앞으로 좀 세 가지 정도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올해 1월 뭐 한국 증시 하락은 지난해 산타넬리 급등에 따른 피로감을 어떻게 보면 해소하는 그 기간이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지난해 11월, 12월 수출 증가율을 놓고 봤을 때 12월 때 좀 둔화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놓고 좀 한국 증시가 하락했던 원인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고 있고 앞으로 더 중요한 거는 중국 경제 부진이 장기화된다고 하면 사실 한국 증시의 상단이 열리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2월 이전에 코스피 지수 흐름을 놓고 온다고 하면 저는 2,450에서 2,650, 그러니까 2,650에 가까워지면 좀 팔고 2,450에 가까워지면 다시금 사고 약간 이런 저술적인 전략들이 2월 전까지는 좀 통하는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정부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좀 들어보면은 좀 이런 부분들이 강압적으로 뭐 의무화하고 이런 것보다는 기업에 좀 자유를 주겠다 이런 취지로 의견들이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예, 의견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제성을 인센티브로 뭔가 좀 주겠다, 그러니까 당근을 주겠다 이렇게 좀 표현을 좀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정책 나오는 걸 봐서는 제가 경험적으로 와서 또 다시 한번 이 표현을 드리는데 이렇게까지 다양하게 그리고 집중적으로 나온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올라가는 거군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실 때 이런 정책이 성공하면은 저 PBR 종목, PBR 1, 이 얘기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 얼마간 한 1, 2주간 여러분 보시면요. PBR 1이 내려가는 게 아니고 그동안에는 어떤 게 올라간 거냐면 조정하는 정책이 강했던 그런 쪽만 올라간 거예요. 사실은 전체적으로 움직인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바탕이 있다면 나중에 더 많이 올라가는 건 어디가 올라갈까요? 일본이 작년에 이걸 시행했잖아요. 작년 3월부터요. 근데 일본이 가장 많이 오른 것은 저 PBR 종목이 올라간 게 아니고 오히려 성장주가 훨씬 많이 올랐습니다. 훨씬 많이 올랐어요. 지금 미국에 있는 애플이나 엔비디아의 PBR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엄청나게 높습니다. 수십 배씩 됩니다. 결국은 그런 바탕하에 탄탄한 안정된 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그 위에서 성장주들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면서 성장주가 더 많이 오르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을 우리가 겪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직접적인 주종하는 정책이 있는 종목들만 만약에 움직일 거고 테마성처럼 그리고 나서 이게 정말로 지속성을 가지면서 가져간다면 그러면은 이제 점점 더 확산되겠죠. 그러면 지금은 코스닥 빠지잖아요. 코스닥에 있는 저평가 종목은 없나요? 코스닥은 지주회사가 없나요? 또는 코스닥에 성장주이면서도 저PBR 종목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거 막 찾을 거라고요. 그렇게 진행이 되면서 2월이 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게 잘만 진행이 된다면 아까 문 의원 말씀처럼 요거 지나가면 우리 2월만 잘 지나가면요. 3월 되면은 FOMC 회의 끝나고 3월에 중국에 전인대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우리 시장이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지금 2월에는 그런 부분도 좀 찾는 그런 탐색 구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평가된 어떤 대형 우량주들의 탄탄한 어떤 기반이 좀 이번 기회에 마련이 되길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 허약한 경기 순환주들
를 보유한 채 경기 침체기를 맞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도 없다 이런 얘기도 있죠. 제 아무리 이제 정부의 주가 부양에 대한 기대가 있고 또 이 단기 투자를 즐겨하는 분들이다라고 하더라도 종목 선정은 신중하게 반드시 좀 퇴로를 살피면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